문화예술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몸짓과 무용은 정상적인 몸이라는 고정관념, 편견 하에 차별당하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시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짓과 무용 부문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2021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몸짓과 무용 분야 전체 문화예술 분야 중 10%에 불과하고요. 전체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의 토론회는 장애 예술의 몸짓과 무용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 장애 예술인들과 또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몸을 활용한 장애 예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장애 예술인의 한 사람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발의한 장애 예술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3월 28일부터 이 장애 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이 제약 없이 재능과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 또 주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지금은 이름을 바꾼 구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장애 비장애 문화동행 가치 있는 가치에서 25분 야외 버전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이렇게 릴렉스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몸을 가진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냥 의자가 아니라 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야외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 작품을 50분짜리로 확장을 해서 단독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공연에 참여한 여러 스태프들의 사진을 넣었고요.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 공연으로 해당 해에 2021년에 춤비평가상 작품상 베스트 6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름에 이제 유럽 최대 규모의 컨템포러리 댄스 마켓에 초청을 받아서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공연을 했고요. 올해 여름에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논의를 장애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의 이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 장애예술은 간단히 장애인이 하는 예술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네네네. 장애인이 하는 예술 혹은 장애가 있는 예술가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지지하는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장애 예술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의 장애 여부나 장애 정체성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성주의 예술, 페미니즘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여성주의 예술이라는 것은 여성 예술가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주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작품을 여성주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예술 작품의 주요한 이념이 가부장제의 비판과 해체에 관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장애예술을 바라본다면 단지 장애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 작품, 각각의 예술 작품들이 비장애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작품의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문제 삼는 작업인가를 우리가 장애예술의 개념의 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는 피나바우시, 독일의 아주 유명한 탄츠테아터를 창시한 안무가인 피나바우시의 사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피나바우시 같은 경우에는 피나바우시의 작품에 대해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것은 여성주의 예술 작품이다, 페미니즘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나바우시 본인은 본인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자신을 여성주의 예술가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러한 거부는 사실 굉장히 정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나바우시의 작품이 여성주의 예술 작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본인을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예술가로 지칭하지 않고 어떤 특수한 의미의 예술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하는 예술을 장애인이 하든 비장애인이 하든 모두 예술인데 왜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애 예술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 지적은 굉장히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애라는 범주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차별과 이런 구조들을 은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의 구호를,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운동의 구호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그 다음에 경찰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차별과 폭력에 실제하는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은폐하지 않는 구호가 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자 정치의 의미에서 우리가 장애예술을 여전히 장애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장애예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예술이라는 말에다가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이런 따옴표는 말하자면 제가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는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인가, 과연 예술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예술 담론의 주체로서, 중심으로서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장애예술의 주체를 장애인 예술가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비장애인 예술가들의 협업도 장애예술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예술을 장애인이 하는 예술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는 예술을 비장애인의 일로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예술을 예술의 바깥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툴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무용수입니다. 캔드코라고 하는 단체의 수석 무용수, 물론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석 무용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캔드코는 1991년에 창단한 영국의 장애 무용 단체입니다.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가 모두 함께하는 인클루지브 컴퍼니라고 하죠. 포용적인 단체이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990년대 이전에 장애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장애인 무용수를 거의 중심에 두고 장애인 무용수들은 주변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나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무용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용수도 똑같이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수월성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탁월한 기교를 가진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무용수 데이비드 툴이 있었는데요. 툴은 캔드코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장애 무용수가 실제로 장애 무용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무용단의 기치를 실현시켰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캔드코에 대해서 당시에, 그리고 캔드코가 심지어 2000년대 한국에 들어와서도 내한 공연을 몇 번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나온 비평들을 찾아보더라도 이들의 데이비드 툴의 이 뛰어난 몸짓은 손쉽게 비평의 차별에 의해서 다시 평가절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데이비드 툴의 뛰어난 춤에서 비평가들은 인간 승리나 기적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뛰어난 몸짓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은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무용의 개념 자체가 비장애 중심주의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애 중심주의는 무용이 몸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장애가 있는 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을 장애가 없는 몸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비장애 중심주의 혹은 에이블리즘 능력주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비장애 중심주의가 세계라고 인식하는 이 세계 속에서 장애인의 몸은 무용을 할 수 없는 불능의 몸으로 상정이 되지만 사실상 불능하고 문제적인 것은 장애나 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사유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현대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현대무용은 사실 발레 이후에 무용수 몸의 해방의 역사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은 발레의 토슈즈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자유롭게 춤추고자 했던 이사도라 덩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신발인 운동화를 신고서 춤춘 이본 라이너에게서 그 해방이 완성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본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아닌 다른 모든 무용의 요소들, 예를 들면 음악이나 어떤 특별한 의상이나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하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움직임 자체만으로 무용이 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 무용수 안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는 자료집 20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쪽 중간부터 제가 인용해 놓은 들여쓴 부분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무용수 해방의 역사로 이야기되는 이 무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방이 있었다면 그 성과와 한계가 무릎에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이너가 운동화를 신고 춤춘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모든 움직임이 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춤이 되는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사실처럼 보인다. 조금 건너뛸게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묻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춤이 모든 움직임에 열려 있다면 그 모든 움직임은 모든 몸들에게도 열려 있는가? 모든 움직임은 춤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그 평등의 움직임을 추는 몸은 어떤 몸으로 상성되어 왔는가? 모든 춤이 장애인도 출 수 있는 방식으로 안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무용에 대한 우리의 미적 경험을 틀짓는 동시에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미학적 개념과 범주들이 마치 어떤 보편적인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몸들의 차이를 간과해 왔다는 이야기이다. 조금 더 저희 작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품 이야기는 자료집을 보면서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용수대기 첫 장면에서 이제 두 무용수 김원영과 최기섭은 함께 방금 혹시 전 슬라이드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고 계시는 트리오웨이를 똑같이 춥니다. 그런데 원영은 휠체어를 탄 채로 이 춤을 추기 때문에 이본 라이너의 원래 안무를 휠체어에 맞는 안무로 번역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번역된 동작을 다시 비장애인 무용수인 최기섭의 동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템포로 함께 춤을 춥니다. 19쪽의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이너의 움직임을 휠체어에 탄 원영의 움직임으로, 이를 다시 기섭의 움직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트리오웨이는 분명 트리오웨이이지만 트리오웨이와는 다른 어떤 춤이 되었다. 트리오웨이를 추는 가운데서 트리오웨이를 거스르지 않을 수 없는 춤. 트리오웨이를 추는데 실패함으로써 트리오웨이를 추고, 그리하여 어떤 의미에서 트리오웨이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춤. 작품에서 라이너는 평상복의 운동화를 신고서 팔을 돌리거나 발을 흔드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들로 구성된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그저 움직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 움직임들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어떤 움직임이든 춤이 될 수 있다는 움직임의 평등을 현시한다. 무용의 역사 속에 기념비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평등의 춤을 원형과 함께 다시 추는 일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한편으로는 원형이 작품을 변형시키지 않고는 출 수 없다는 사실이 움직임의 평등이라는 말을 껄끄럽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형과 기섭의 춤이 어쨌든 트리오웨이로서 추어진다는 사실이 어떤 움직임이든 춤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인용해 놓은 글들은 다 제가 작품에 대해서 쓴 글들입니다. 장애 예술에 대한 논리에서 우리는 흔히 포용과 배제 혹은 포함과 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관객 혹은 창작자에 포함이 되고 배제가 되는가? 장애인 관객 혹은 장애인 창작자도 마땅히 관객으로서 혹은 창작자로서 포함이 되어야 한다.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이고, 그리고 수많은 의무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정당한 호소인 것과 별개로 장애예술의 실제 실천에서는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용수대기 극장 공연에서 우리는 음성 해설을 폐쇄형으로 제공하되 음성 해설의 일부인 음성 소개를 공연 안으로 들여왔다. 음성 소개는 무대 공간과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공연의 시작 전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관객이 작품을 보다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성 해설을 특정 관객을 위한 보조장치가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이를 첫 장면의 형식으로 차용한 것이다. 관객 입장이 완료되고 비상시 대피 요령 등에 관한 관내 안내가 끝나면 암정과 더불어서 공연이 시작된다. 첫 장면은 어둠 속에서 자막과 음성만으로 진행된다. 이 자막과 음성은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두 무용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게 될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정한인 관객에게 제공하는 과잉의 정보는 이 정보는 과잉의 정보인 이유는 동일한 내용이 문자와 음성으로 동시에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직접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잉입니다. 쓰인 것과 실제 하는 것에 가정된 일치 너머에서 어떤 불일치의 감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관객은 무용수들의 실제 생김새가 설명과 잠옷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관객은 본인이 미처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것을 자막과 음성이 말해준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와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모자란 설명을 보충하려고 정교한 언어를 덧붙여도 같은 문제로 되돌아올 뿐이다. 언어를 갈고 닦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명을 포기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쓰여진 것들에 의지하여 세계를 이해하며 이 세계의 변화는 그러한 알매 근거하여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쓰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글쓰기의 한계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으로서 주어지는 것들은 몸의 실제를 전부 포착할 수 없다. 언어와 몸 사이에, 그리고 춤쓰기인 코레오그래피, 안무와 춤 사이에 언제나 어떤 간극이, 불가능한 것이 몸이 몸으로서 남는다.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 한계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계가 우리의 역량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 것으로서 주어져 있는가와 우리가 몸의 존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이에는 언제나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이나 우리를 떠밀고 가로막는 힘은 결코 우리를 움켜쥘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가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장애인 학생 선발 계획을 묻는 질의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춤출 수 없으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선발할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고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문체부 산하의 기관이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부끄러움 없이 노출한 것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국내 유일의 국립예술학교가 무용이란 무엇인가, 나아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심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장애예술의 미학은 기존의 미학이 어떤 보편적인 몸을 상정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며 동시대 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몸 주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몸은 종종 온전한 무엇으로서 상상된다. 어떤 결여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한계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듯이, 그것이 몸이라는 듯이. 하지만 그런 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는 그 사실을 여실히 폭로한다. 장애가 있는 몸은 몸의 유한성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고 몸의 실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몸들의 예외가 아니라 법례다. 고래로부터 비극은 어떻게든 죽을 운명인 필멸자들의 이야기를, 희극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사랑하기로 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왔다. 예술은 죽음과 사랑을 다룬다. 죽음과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번번이 지고 만다. 죽음의 문제와 죽음의 정반대편에서 삶의 또 다른 끝을 표시하는 탄생의 문제, 그리고 바로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 재생산의 문제, 이것들 외에 예술이 다루어야 할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감히 말하건대 장애예술은 인간은 몸의 존재이며 그 존재는 무한하거나 무시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진실로 마주하는 작업, 다시 말해 주체, 인간 주체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는 작업으로서 동시대 예술의 과제 그 자체다. 잠실에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대학로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있던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 전체적으로 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의 시각예술 레지던시라는 정체성에서 좀 더 확장된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김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제 법도 이제 영향을 끼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의 문화재단이 이제 저희가 또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 어떤 필요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2017년부터 시각예술뿐 아니라 전 장르 지원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19년부터는 가치 있는 가치라는 이름으로 장애예술 그리고 장애 비장애 동행과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야 2022년이 돼서야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종합적인 기능을 사실은 또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이름을 센터명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서울 장애인 미술창작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애라는 이름을 떼고 잠실 창작 스튜디오가 되었는데 다시 장애를 간판에 다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예술 창작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기로 한 것은 15년 전에 장애를 떼야 했던 어떤 여러 사회적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앞에 라시네 연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예술이 가진 동시대적인 가치 혹은 동시대적인 어떤 논란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를 거쳐갔던 입주 작가님들이나 또 저희 공간에 애정을 가진 분들은 아직도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장애 예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사회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이 장애 예술이라는 어떤 씬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맞닿아 있는 매개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예술에 대한 이해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예술이든 장애 예술이든 각자 예술하게 된 어떤 경로나 동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창작자 같은 경우는 이들의 그 예술 활동, 창작하는 행위들을 가장 옆에서 조력을 하는 분들이 주로 부모님들이신데,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예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차이들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몸짓, 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와 별개로 발달장애 창작자와 조력자들이 이런 동시대적인 현대 예술에 대해서 이 다양한 시각들을 좀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까는 또 하나의 과제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무용이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이 가진 가능성은 그 몸짓과 움직임 자체를 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약속 혹은 전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라시네 연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몸과 한계들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완전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이 가진 어떤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전 장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뭔가 클래식 음악이나 이제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재현해야 되는 장르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되는 장르들 사이에서 오는 그 접근 방법의 차이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무용은 저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언어와 비평의 말들이 저는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리와 예술이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사람들이 조심하느라 혹은 편하게 대상화하느라 예쁜 말만 붙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이 잘 읽히고 필요하다면 또 정직한 비평과 비판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애 예술인을 수식하는 그 시혜적이고 예쁘기만 한 이 수식어를 넘어서 정말 주체로서, 창작의 주체로서 본인의 작업을 읽고 말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이야기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해온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21도 11분이라는 작업이고요. 2013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작해서 2018년부터는 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어요. 이 작업은 뇌변병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다음에 무용가들이 함께 무용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뇌변병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뇌 발달의 이상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운동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거나 몸의 축이 휘어지거나 몸의 좌우가 불균형하죠. 네, 2013년도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몸의 그 근육의 경직, 또 이 몸의 축의 휘어짐, 이런 것들이 무용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스트레치나 걷거나 구르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양식일 텐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으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많고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비장애인이 진행하고 있는 그 기존의 무용 테크닉을 이분들의 몸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 스스로의 움직임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춤이 되게 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스스로의 움직임이 춤이 되게 하려고 했죠. 작업을 진행해 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균형점.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몸의 균형점을 가지고 있어요. 몸의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형태가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는 그 균형점들이 달라요. 비장애인들이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걸을 때 균형점이 일관되게 볼 수 있지만 뇌변병 장애인들은 몸의 축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요.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움직임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근데 저는 다른 움직임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네, 무용이 오랜 시간 굉장히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균형이 완전해졌을 때 성공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균형이 깨지면 그게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트레이닝을 받죠. 근데 저는 균형이 완성됐다가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무수한 움직임의 파편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운동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균형한 어떤 것이 균형을 찾으려고 균형과 불균형을 오가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요. 또 이 불균형이 위태위태한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미묘한 깨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뇌변병 장애인에게서만 제가 발견된 게 아니라 1살짜리 어린아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일어나거나 넘어지려고 위태위태하게 막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가 못 걸어, 이 아이는 걸음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움직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저는 불균형은 균형이 가질 수 없는 다변성을, 불안정은 안정이 가질 수 없는 운동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업의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 무용수든 비장애 무용수든 고유한 몸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아까 라시네 작가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무용에서는 오랜 시간 굉장히 길고 날씬한 이런 몸들을 추구해 왔는데, 저희 작업 안에는 휘어진 몸의 사람, 동그란 사람, 약간 통통한 사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몸의 형태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몸의 형태를 인식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죠. 다름과 차이. 근데 저희 안에서도 그래요. 가끔가다 장애 예술가들이 비장애 무용가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렇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저분들처럼 움직이지 못하지만 저분들도 여러분처럼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움직임이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은 성공과 실패, 잘됨과 잘못됨,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에요. 조금 시간이 초과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또 다른 작업을 이야기한다면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듣다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업해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청각장애는 듣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각장애는 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작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분은 시각적 패턴을 통해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은 오른쪽과 왼쪽을 다르게 듣는 분도 있고, 또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색을 보기 시작한 분도 있고, 또 희미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부분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것을 못 듣는다, 보지 못한다라고만 볼 수 있나.
저희는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듣기와 보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업에서는 점점 저희가 장애라는 말을 계속 빼면서 다른 감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가르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각각의 다른 듣기와 보기의 방식이 예술의 한 방식이 되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올 초에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기준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예술. 그래서 비장애인처럼 보고 비장애인처럼 듣는 어려움의 사람이 듣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기준이 장애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 그 자체를 바라봤을 때 거기서 굉장히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애는 한계를 가져오죠. 오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고 작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의 한계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맹 시각장애인은 춤출 수 있는가?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의 활동 분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양 음악, 문학, 미술 분야가 가장 많고 무용 분야는 4.2%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술인이 되기 위해 예술 입문에 진입하려는 장애인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예술 분야는 관객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개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마음을 움직이는 문학, 그리고 또 나의 몸 일부분으로 그릴 수 있는 미술이라는 결과물이 따로 있기에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요. 무용은 나의 불편한 몸을 어쩌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몸을 움직이면서 나의 예술 세계를 관객에게 표현해야 하는 부담감과 무엇보다 동작을 완성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다른 예술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각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시각장애 무용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의 예술 활동 분야는 정적인 움직임의 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대부분이고 더욱이 전맹 무용수는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의 사례 대상인 무용수 김원영 씨의 무용수 되기의 과정만 보더라도 보고 따라할 수 없는 시각장애 예술인의 무용수 되기는 어떠한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무용수가 되기 위해선 일정 기간 무용 교육을 배우고 창작을 하면서 예술가로 진입하게 되는데 시각적 정보로 동작을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무용 교육에 있어서 시각장애 학생도 지도자도 많은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그나마 보는 정도에 따라 비장애인과 함께 무용 교육을 배울 수 있지만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정보가 없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인 제한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춤출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네, 춤출 수 있습니다. 라는 답과 함께 시각장애인 무용교육을 통해 무용예술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룩스빗에서는 작년 2022년에 시각장애인 대상 무용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조금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씨를 묵자라고 합니다. 묵자, 그리고 점자, 그리고 촉각으로 무용수들의 그림 동작에 이렇게 만지면 팔의 위치, 다리의 모양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촉각, 그리고 음성 해설이 들어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룩스빗에서 주가되는 무용 교수법은 3단계 학습법과 무용 구구단입니다. 3단계 학습법이란 첫 번째 단계는 안정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앉아서 손으로 발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두 손바닥으로 하체 동작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이죠. 2단계는 신뢰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지도자와의 1대1 티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단계의 동작을 실행하면서 방향성과 발, 보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손끝 스캔, 즉 촉각 작업을 통해서 동작의 느낌을 감각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팔, 다리의 다양한 움직임과 위치를 손끝으로 스캔하면서 촉각을 통한 감각으로 지도자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무용 구구단은요. 한 팔의 높이나 관절의 굽힘 정도에 따라 동작을 말로써 설명하려면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체, 하체 동작의 명칭이 있는 발레 용어를 기본으로 위치에 따라서 상, 중, 하, 손바닥의 방향에 따라 번호를 정한 뒤에 무용 구구단을 활용하면 동작 설명에 있어 통일성이 있게 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각각의 표현으로 동작을 설명하는 데서 오는 혼란 또한 줄어들고 있음이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른팔은 이알라스콩, 왼팔은 앙오라는 무용 구구단을 설명하면요, 동작을 교육생들이 바로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시각장애인과 춤. 보편적으로 사람들 인식에는 이 둘 사이에 큰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현 사회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작은 인식 문제부터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비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개선이 바로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룩스빗은 2009년도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의 한 분야로 몸짓 언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14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각장애인 대상 체계적인 무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용 교육을 통해 4명의 장애 무용 예술인을 양성한 선구자이자 국내 유일의 단체라고 조금은 자랑해 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 무용수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우리 무용수가 그린 장애인식 개선 공연의 포스터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빗의 바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장애 예술인들은 비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예술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술인 중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눈이 나쁜, 다리가 불편한 예술인, 여러분의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예술인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아르헨티나의 아이들, 스키를 타고 노는 북유럽의 아이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되는 것처럼 생활 속의 예술이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춤출 수 없으니 선발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음이요. 의원님들이 다 가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장애단체 기관장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장애단체 기관장님, 장애예술에 관련된 관계자분들께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지속적인 무용교육을 통해 춤출 수 있음을
14년째 알리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수익이 발생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의 자생력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현실은 매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국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허덕임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힘들게 오고 있습니다. 장문원 등 상위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에 더해서 재정적 지원이 사실 돈 달라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걸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장애 단체 개인이 지속적인 정보를 국가 기관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가는 기업에게 우수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 장애 단체나 예술인을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역으로 가면 장애 단체나 그 개인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그러면 기업은 국가에게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장애단체에 줌으로 가면 이 장애단체와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꼭 장애 비장애라는 어떤 구분을 넘어서 오늘 발표 자체는 한 예술가 또는 예술가 그룹이 실천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 예술에 대한 그것의 모범 또는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게 장애라는 틀을 거치지 않아도 기존 예술계에서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정도의 무게감 있는 실천과 질문을 던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 분인데 저희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장애와 관련된 어떤 작업들의 이런 작업 실천과 생각들이 계속 투여돼서 장애 예술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노경혜 안무가님도 계신데요. 그런 모험가시죠? 저는 모험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지의 세계인데요. 장애라는 어떤 영역이 그 영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수년간 그런 질문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발견을 해주고 계셔서 항상 제가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재밌었던 지점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라인화가 트리오 A에서 제기했던 어떻게 보면 정상성 뭐 그런 무엇이든 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관점마저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마저도 상대적 보편성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을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무용수대기라는 작품에서 어떤 제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뜻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감탄을 하면서 발제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제문 전체에 대한 제가 뭐 다른 이견은 없고요. 사실 이런 논의와 발표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많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정도 밀도 있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논의되고 토론되고 비판되는 장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특히 오늘같이 국회에서 이런 미학적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서 오늘 장애인을 맞아서 이거 너무 정치적 발언인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계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제 얘기를 더 진전시키자면요. 아까 공연장 얘기하셨는데 공연장 장애예술 전용 공연장 얘기도 있었고 뭐 표전 공연장 얘기도 있었는데요. 모두를 위한 극장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부터 다른 모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극장으로 꾸미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시게 될 것 같고요. 여름 중에 아마 마무리돼서 개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모든 공연 단체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잘 마무리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문원에서 사실은 지원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잖아요. 지원 사업이 한 70%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실 어떤
뭐 전위적 미학 또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보단 사실 저변 확대라는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 뒤에 보시면 무형 분야의 지원 사업이 사실 굉장히 약소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건수도 굉장히 작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음악이나 미술 분야, 문학 분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수가 작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장문회의라는 기관의 입장입니다. 물론 심의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예를 들면 그 지원서들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다들 뛰어난 무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뛰어난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뛰어나게 만들겠다는지 모르겠다라고 심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뛰어나다는 게 수월성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질문과 고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분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많아지면서 심화되다 보면 좋은 활동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좀 거리를 두고 활동의 어떤 빈도가 높아지고 양적인 증가를 좀 기다리는 추세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단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모호하다. 장애인 무용 또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이라든가 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심의위원, 평가위원, 심지어 당사자분들도 많이 던지십니다.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답을 좀 찾고자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매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연장이나 앞으로 전시장도 사실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그런 실천들을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엣지 있고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발굴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장문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굴했던 그런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라시네 연출님이 오늘 얘기하신 이런 질문적 비판적 질문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공통점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너무 다르세요. 왜 다른가? 왜 이렇게 다 질문들이 다르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걸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게 좀 매트릭스가 복잡합니다. 장애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장애 유형이 너무 많고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충과 발달장애인의 고충은 공유되기가 힘듭니다. 청각장애인의 고충과 시각장애인의 고충도 교집합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장르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연극의 문제, 음악의 문제 또는 그 무용의 문제로 들어가는 순간 고민의 질과 방향과 성격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개별화되는구나 질문들이. 그리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만 나오는구나. 이게 다른 장르나 다른 장애로 넘어가면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인이잖아요. 김원영 작가님은 굉장히 고도의 지식인인데 그리고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훈련이 지식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죠. 다만 신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현하기에 마땅치 않은 건데 이제 반대의 경우면 신체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라고 하죠. 반대의 경우로 가게 되면 접근 방법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경혜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뇌병변이라고 하는 특정 장애 유형의 사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사실은 같은 질문하는데 적용하는 방법론이라든가 나오는 현상들이 전혀 달라지고 그걸 저희가 관객으로 체험할 때도 저게 어떻게 저 작품이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 또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작업을 우리가 미적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은 그런 비평하시는 분들, 미학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뭐가 있는데 이거를 매개시킬 만한 분들을 많이 못 만나서 좀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간간히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동력이 사실은 공연장을 만들거나 할 때 앞으로 이곳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중요한 비판적 관점, 미학적 관점을 표방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 예, 아직은 막연하지만 그런 걸 해내갈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이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공연장이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잠깐 쓴 것 같은데,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 영국에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공연인데, 이분이 뇌병변 장애인인데 무용을 하시고 성소수자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앞에 10분을 양말을 신는 씬을 퍼포먼스로 하셨거든요. 양말을 팬티만 입고 나와서 양말을 못 신으세요. 네. 그래서 양말을 신는 행위를 10분 만에 마칩니다. 이게 굉장한 비판적 질문이 되는구나. 무용에 또는 신체와 정상성,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그리고 공연을 어때야 된다는 편견에 굉장한 익살과 뭐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품이었거든요. 유쾌하게 질문을 하지만 깊은 뜻이 숨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지금 하시는 방법들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국내에 있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작업들이 발굴될 거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앞으로 장애예술이 새로운 뭐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예술에도 충분히 뭐랄까 풍부한 어떤 그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도 되고, 장애인들한테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거고요.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신 나신혜 연출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